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플레이션, 긴축과 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정말 무서운데요. 긴축 공포가 세계 증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긴축 속도와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3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예상 횟수는 3회에서 4회 이상으로 늘었고요. 첫 인상 시기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1월에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예상폭도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죠. 0.25%포인트씩이 아니라 0.5%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테이퍼링 종료 시기, 양적 긴축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이번 주엔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정말 잠재워줄 소방수가 필요합니다. FOMC가 끝나는 26일 오후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다들 바라고 있고요. 믿을 건 또 실적이죠. 빅테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해 주기를 다들 고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언젠가는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경제 지표를 통해서, 즉 PCE와 미국 국내 총 4분기 GDP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캐나다, 남아공, 헝가리, 칠레 등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인상 우려를 또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빅 이벤트가 많아서 거의 슈퍼위크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한 주의 대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정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기존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합니다. 가만히 두면 물가가 급등해서 경제 구조 자체가 망가지고 아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가만히 내버려서 카자흐스탄처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이론인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요 국가, G20 그리고 주요 국가를 통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곳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7%대여서 40년 만에 최고였는데 인플레이션의 대명사하면 뭐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이런 데도 있지만 거긴 너무나 높고 그래도 성장하는 국가 중에 주요 국가 중에서는 메가더의 러브레터가 되게 유명합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러브레터, 러시아, 브라질, 터키가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을 유명한데 이 정도 나라를 빼고는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강도만 놓고 보면 미국은 진작에 금리를 올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실기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금리 수준을 보면 제로금리잖아요. 주요 국가 중에 일본하고 스위스 빼고는 가장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빨리 금리를 페드가 올렸어야 됐어, 긴축을 서둘렀어야 됐어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파월 의장은 본인의 18번이었던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란 말을 해왔는데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됐죠. 미국은 이랬는데 한국은 82 국가 번호처럼 빨리빨리 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무지하게 빨랐죠. 미국하고 비슷하게 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만 쭉쭉쭉 가서 1.25까지 갔습니다. 브라질하고 속도가 비슷합니다. 브라질이 검은색이고 파란색이 한국인데요. 보면 약간 상반기부터 올렸고요. 브라질이 작년 상반기, 한국은 하반기부터 올렸습니다. 근데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한국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주요 24개국 G20을 포함한 24개국 중에 18번째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하위권이라는 거죠.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3%대 3.7% 정도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했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20여 개국 중에 거의 7, 8위 정도에 준하는 상위권 속도로 빨리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브라질, 멕시코처럼 한국도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고요. 한국만의 특수성인 건 두 번째, 부동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의 경기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막고 금리를 올린 거죠. 한국은행이 원래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청와대나 역대 정부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경기 회복에 찬물 끼얹지 마라.
기업들의 부담 준다 이러면서 금리 인상을 반대했는데 이번은 그런 경우를 이례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었죠. 바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렸는데 미국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각생으로서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투자은행들은 미국이 아예 1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신력이 있다는 시카고 선물거래소 패드워치 기준 선물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리 인상 확률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1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5% 정도입니다. 95%가 금리를 안 올릴 거야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FOMC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반,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 4시 반에 테이퍼링 종료를 지금 3월에 할 걸로 보고 금리 인상도 그때쯤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생각과 전망을 바꿀 만한 발언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페드의 대차 대조표 축소 시점, 양적 긴축 시점은 파월 의장은 이 직전에 연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3분기 아니면 빠르면 2분기로도 앞당겨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다들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좀 더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 거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헝가리, 캐나다, 칠레, 남아공, 콜롬비아 순으로 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다? 캐나다입니다. 미국하고 인접해 있기도 하지만 미국보다 항상 한 발자국 먼저 긴축 내진 통화정책을 썼거든요. 테이퍼링도 먼저 했고 금리도 먼저 올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26일에 FOMC가 열리는 날 같은 날입니다. 아마 이때 캐나다만 올리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건데 미국까지 올리면 금융시장 증시에 큰 타격과 영향을 주겠죠. 칠레, 남아공, 오미크론과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국가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또 미국도 연내 많이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항상 금리를 올리면 성장률을 갉아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그리고 또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죠. IMF 총재도 이번 미니 다보스 포럼에서 온라인으로 열렸었죠. 거기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일부 국가, 대부분 신흥국들이겠죠.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우려를 했고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날은 빨리 갚아라, 만기 연장해라,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했죠.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어서 금리 인상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금리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다가가려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장기적으로 3% 이상, 미국은 5%까지도 갔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 갔었죠. 그 정도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유는 부채 때문입니다. 이게 민간 부채와 정부 부채를 합한 건데요. 홍콩, 룩셈부르크, 미국, 일본은 400%가 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300% 안팎입니다. 미국도 거의 280%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왜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돈 풀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재정정책, 금융정책, 화폐정책을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빚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빚 내서 집 사고 주식 사는 사람, 비트코인 사는 사람 많아서 가계부채도 늘었죠.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중이 폭등했습니다. 미국만 사례로 보면 이건 정부 부채 기준입니다. 2019년만 해도 100% 초반대였어요. 105, 106 이랬는데 이게 1년 만에 2020년 말에 128%가 됐습니다. 25% 정도가 확 뛴 거죠. 거의 4분의 1 수준이 확 뛰어버린 겁니다. 2021년이 되면 거의 140%가 넘었을 겁니다. 원래 미국은 2050년 내지 2048년 정도까지 150%가 될 걸로 봤는데 그 시간표보다 거의 10년 이상, 15년 이상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빚 늘어도 내가 돈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미국 정부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재정 흑자, 무역 흑자인데 항상 쌍둥이 적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빚을 갚으려면 만기 연장을 하거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달러를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미국이 중장기 내년 이후 내후년에 금리를 좀 더 공격적인 수준을 올리지 못할 거야라고 보는 거죠. 아까 이 금리 전망을 보면 이게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의 예상치를 평균한 건데요. 올해까지는 4번 쭉쭉 오릅니다. 그다음에 그 내년 이후로부터는 인상 속도가 더딥니다. 그죠? 그래서 2024년이면 23년 말 24년이면 중립금리 수준 2에서 2.5%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인플레이션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국가부채, 정부부채, 민간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 기준으로만 보면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시대에 비해서 3%, 5% 되던 시절에 비해서 금리의 수준은 좀 낮고 인플레는 그때 수준보다 좀 높은 저금리 고물가 상대적인 겁니다. 이 시대에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문제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정도입니다. 7%를 넘었던 CPI 기준으로 7%가 넘었던 게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도 잦아들지 않는다면 금리는 더 올릴 수밖에 없고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더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인플레이션의 정도와 강도와 기간 이게 상당히 앞으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는 지표가 28일에 나오죠. 페드의 금가 옥조인 12월 PC 지표가 28일에 나오고요. 그리고 12월 PC는 12월 CPI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PC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 1분기, 2분기 지표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차원에서 되게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인플레와 항상 성장은 같이 봐야 되죠. 성장 지표인 미국 4분기 GDP 속보치가 하루 전날 27일에 발표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순으로 한 달 간격으로 나오는 거죠. 항상 미국이 빚을 못 갚아도 자산, 나의 소득이 높아지면 많아지면 되잖아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면 그 비율이 낮아져서 좀 더 부채, 상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건데 GDP가 3분기에 비해서 4분기는 높아졌을 걸로 보는데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25일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은 아마도 올릴 거고, 낮출 거고, 내년 성장률은 아마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게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강세 항상 믿을 수 있는 건 기업들의 실적, 믿을 건 실적밖에 없는 거죠. 다우지수에 편입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애플 플러스 TMI를 주시해야 되겠죠. 애플, TMI, T, 테슬라, M, 마이크로소프트, I, 인텔 실적 발표하니까 25, 26, 27 잘 발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이상,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둬서 좀 불안감을 잠재우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워싱턴 나우에서는 인플레이션, 긴축과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를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